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 시청자입니다. 저는 현실 세계보다 인터넷 세계가 편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 있었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박다는 10대와 20대 시절을 외톨이처럼 지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저에겐 생소하고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저에겐 사람들과 어울리며 겪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생겨버렸네요. 그것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영향을 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그날의 충격에서 많이 벗어나 이곳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한다고 속이 더 시원하거나 복수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주절주절 말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네요. 그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겪은 안타까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가진 장애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운 경미한 부분이라 평소에는 남들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장애가 있다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누가 제 장애를 알아채지 않길 바라며 어떻게든 숨겨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숨기려고 해서 더 문제였는지 제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제 장애를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제 아픔을 보듬어 줬으면 참 좋았으련만 아이들은 그럴 만큼 성숙하지 못했나 봅니다. 학교 아이들은 제 장애를 놀리며 심하게 괴롭혔고 그 후 저는 고통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외상후 스트레스로 남들보다 심약하여 괴로웠던 저는 당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와중에 학교 아이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그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이들의 계속된 괴롭힘에 더 이상은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자퇴를 선택하게 됐죠. 아픔이 있었지만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사귀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평범하고 보통의 일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자퇴하게 된 저는 그 후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따돌림으로 인한 충격으로 선생님도 없이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막막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안타깝게 도망치듯 자퇴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새 출발하고 싶었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바라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대학에서까지 내 장애를 가지고 시시덕거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이번엔 어떻게든 대학 생활을 잘해보고 싶었어요. 험난했던 학창시절의 경험 때문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저는 거울 보고 혼자서 대화하는 연습까지 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꿈에 부풀어 시작한 대학 생활은 안타깝게도 제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따돌림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자꾸 피하고 숨게 되고 어쩌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줘도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도망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저를 대학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볼 뿐이었고 결국 저는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지며 대학 생활마저 외롭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외로운 저를 알아봐주고 먼저 다가와 줬어요. 안녕? 너 우리 거 맞지? 우리 교양 수업도 같이 듣잖아. 나 너 자주 본 것 같은데 나 몰라? 아, 예,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야, 우리 동갑인데 왜 존댓말해? 말 놔. 우리 친구야. 너 이름이 다니 맞지?
교수님이 출석 부르실 때 봤어. 이름이 예뻐서 기억하게 되더라고. 아, 내 이름은 아직 모르나? 나는 김보영이라고 해. 반가워. 우리 앞으로 인사하고 지내자. 외톨이였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보영이 덕분에 저는 다른 동기들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게 중간에 다리가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의식과 자신감 부족에 보영이가 없으면 다시 입을 다물게 됐고 보영이 외에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보영이가 항상 제 곁에 있어주고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준 덕분에 걱정스러웠던 제 대학 생활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죠. 그렇게 보영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지만 대학 졸업 후 저희가 진로가 갈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일찌감치 취업을 포기하고 웹툰 작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보영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로 바빠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보영이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영이와의 연락은 아쉽게 끊기게 됐지만 저도 한창 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내게 됐어요. 다행히 웹툰 작가 일은 저와 꽤 잘 맞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재능이 있었는지 데뷔하자마자 제법 인지도가 쌓이며 몇 년 사이에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덕분에 돈도 꽤 벌고 점점 자리를 잡아갔지만 그때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소심한 제 성격 탓에 저는 가까운 지인이라고 할 사람도 없는 은둔형 작가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보영이에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다니야, 나 보영이야. 잘 지냈어? 보영이? 보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미안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고생이 많았잖아. 그래서 누굴 만나고 연락할 겨를이 없었어. 몇 년 전에 겨우 취업하고 막내 생활하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다가 이제야 자리 잡으면서 겨우 숨통이 트이더라.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정말 미안해, 다니야. 그래도 이렇게 전화하니까 반갑지? 나 많이 보고 싶었지? 그럼 나한테 친구라곤 너 하나뿐인데 내가 널 얼마나 걱정하고 그리워했다고.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지? 괜찮고 말고. 다니, 너도 잘 지내고 있었지? 취업 준비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는 친구의 연락이 저는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보영이로 인해 가족들밖에 없었던 제 삶이 다시 조금 넓어지게 됐죠. 아쉽게도 떨어졌던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절 위하고 챙겨주는 보영이가 고마웠습니다. 보영이는 제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자 갇혀있는 것을 알고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보영이가 제게 남자를 한 명 소개해줬습니다. 다니야, 너 남자 소개받지 않을래? 뭐? 아니야, 남자는 무슨...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나. 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내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얘기 꺼낸 건데 그렇게 단박에 거절할 거야? 그치만 내가 너 말고 누굴 만나. 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도 더듬고 굳어버리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뭘. 너 저번에 나랑 같이 만났던 상현 씨 기억 안 나? 내가 평소에도 자주 얘기했었잖아. 아, 그 봉사활동 같이 한다는 사람? 기억나. 근데 그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주겠다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상현 씨 하나뿐이라서 말이야. 상현 씨가 워낙 사람이 착하니까 다니 네가 아무리 어색해도 잘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상현 씨는 전에 한번 보영이와 함께 있다가 우연히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영이가 회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알게 된 사이라고 했는데 착하고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보영이가 칭찬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거기다 집안도 괜찮고 잘생겨서 주변에 인기도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저한테 소개해주겠다고 하는지 전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가 그런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상현 씨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지. 한번 보긴 했지만 매너 좋고 잘생겼잖아. 그래서 주변에 인기도 많다며.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해줘? 그 사람한테 내가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어때서? 우리 다니가 얼마나 괜찮은 여잔데. 착한 걸로 치면 상현 씨보다 네가 더 착하고. 너 이제 돈도 많이 벌잖아. 그리고 다니 너 정도면 귀엽고 괜찮지. 내가 보기엔 둘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다니 너는 스스로에게 너무 자신감이 없어. 네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 줄 아니? 그러니까 제발 자신감을 가져.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거절하려는 저를 보며 보영이는 자꾸 제 칭찬을 하며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엔 저희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상현 씨가 너랑 많이 비슷하거든. 상현 씨도 어릴 적에 다니 너처럼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둘이 서로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 상현 씨가 네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상현 씨도 그런 일 때문인지 원래 쉽게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이거든. 그동안 주변에서 상현 씨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 많았는데 다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상현 씨는 내면이 통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둘이 취향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봐라. 응?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마음은 무척 고마웠지만 역시나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는 무리인 것 같아 거절하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 보영이가 저와 상현 씨를 자연스럽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자리가 이어졌고 친구가 일부러 자리를 만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상현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도 조금은 상현 씨가 편해지게 됐어요. 저희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보영이의 말처럼 저도 상현 씨와 제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며 아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현 씨가 저보다 더 심한 따돌림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됐죠. 상현 씨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제가 당했던 괴롭힘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현 씨 역시 저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혼자 오래 힘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외톨이인 저와 달리 상현 씨는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상현 씨에게 동질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상현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이기고 더 나아진 상현 씨가 진짜 멋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직 극복하는 중인걸요. 다니 씨도 언젠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다니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급격히 친해지게 됐고 저는 상현 씨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상현 씨는 저를 답답해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줬고 저를 완전히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완전히 마음을 열고 상현 씨와 연인이 됐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상현 씨는 제게 모든 것을 맞춰줬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는 저를 위해 최대한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세심하게 데이트 코스를 짜주고 제가 잠깐이라도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면 어떻게든 진정하게 도와주며 저를 위해 뭐든지 해주곤 했어요. 그런 상현 씨를 보며 저는 늘 고맙고 미안했죠. 분명 상현 씨도 많이 힘들 텐데 늘 저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상현 씨를 위해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상현 씨처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세상과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로 했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감에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런 제 노력을 알아차린 상현 씨가 너무 애쓰지 말라며 저를 또 걱정하더라고요.
다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 무슨 말이야? 뭐가? 너 요즘 나 때문에 자꾸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 다니려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아, 알고 있었구나. 사실 상현 씨가 매번 나한테 너무 맞춰주니까 가끔씩은 나도 상현 씨 편한 대로 해주고 싶어서. 상현 씨도 어렵게 극복한 트라우마인데 나 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럼 어떡해.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를 다 이해하는데. 난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단히 너를 이해하겠어. 나는 그런 네 모습이 이상하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단히 네가 힘들어하는 게 더 싫어. 극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해서 너무 급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힘들게 참지 마, 다니야. 제가 무리한다는 걸 아는 상현 씨는 끝까지 절 이해하고 걱정해줬고 저는 그런 상현 씨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현 씨와 더 깊고 확실한 인연으로 발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 경험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영이에게 이 일을 상담하기로 했죠. 나 사실은 상현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글쎄, 내가 너 입장이 아니니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괜찮은 사람인 거 아닐까? 나는 너만큼 상현 씨를 모르지만 내가 봐도 또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상현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농담이긴 하지만 상현 씨의 경제적인 면만 생각해봐도 그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니야? 보영이의 말을 들으니 제가 고민을 한다는 게 웃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날 이만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고 거기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감히 그런 사람을 두고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을 끝내기로 한 저는 혼자 속으로 상현 씨와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상현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기쁜 마음에 2번 고민의 겨를 없이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그 후 저희는 아무런 걱정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암초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인간관계가 좁다 보니 결혼식에 부를 만한 하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현 씨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어쩌지? 나는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없는데 가족들 말고는 친구는 보영이가 전부라서. 그럼 그냥 가족식으로 하면 어때? 어차피 우리 결혼인데 남들이 뭐가 중요해. 남한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조촐하게 우리 가족끼리 올리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저 때문에 일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결혼식까지 배려해준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많이 미안했죠. 그래도 그런 남편의 배려에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결혼식을 마친 뒤에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원래 보통의 신혼부부라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 먼저 신혼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저희 2사람 결혼식이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또 제 직업이 웹툰 작가다 보니 연재 중이던 작품 일정상 바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구한 신혼집이 식을 올린 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을 마치고 다음날 신혼집으로 이사하게 됐죠. 이사는 순조롭게 됐고 자기 집 짐을 먼저 싼 남편이 제가 있는 집으로 와줬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한 배려였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저를 위해서 남편이 저 대신 이사를 진두지휘하려고 찾아온 거죠. 남편이 오자 저로 인해 지체되고 있던 이사는 빠르게 정리됐고 제 자취집에 있던 짐을 다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신혼집으로 가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저 때문에 이삿짐 싸는 게 지체돼서 그런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급히 부동산으로 먼저 가서 계약을 마무리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부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죠. 제가 아직은 다른 사람들과 1대1로 있는 걸 힘들어하니 남편과 같이 있어야 했는데 누군가는 부동산을 가야 했고 누군가는 신혼집의 이삿짐 위치를 이삿짐 센터 분들에게 알려줘야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기엔 시간에 쫓기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몇 차례나 확인하면서 저 혼자 이삿짐 푸는 걸 할 수 있겠는지 물어봤습니다. 다니야, 너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지금 시간에 쫓겨서 우리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야, 아파트에서 재촉하지만 않아도 괜찮겠는데 오늘 이사 온다는 집이 아직도 도착 안 하니까 확인한다고 전화 와서 은근히 재촉하더라고. 요즘 정해놓은 시간 이후까지 이사하면 주민신고 들어온다고 꼭 시간 내에 맞춰서 이사 끝내줘야 한다면서. 내가 이삿짐 아저씨들께 대충 말은 해놓을 건데 그래도 네가 괜찮을까 싶어서. 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안 괜찮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계약 마무리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가구 위치 정확히 두려고 하지 말고 지켜만 보고 있어. 물건이든 가구든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물어보면 아무데나 둬도 된다고 말하고. 또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불안하면 잠깐 나와 있거나 방 안에 있어. 짐이랑 가구는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 천천히 정리하면 되니까. 알겠지? 나 정말 괜찮아. 집주인분이랑 부동산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만 걱정하고 얼른 가봐.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던 저는 일부러 더 괜찮은 척하며 남편이 더는 걱정하지 않게 말했어요. 물론 전혀 괜찮진 않았죠. 아파트라는 작다면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직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남편이 먼저 차를 타고 부동산에 갔으니 제가 택시를 타거나 이삿짐 센터 차를 타고 신혼집까지 가야 했는데 다른 사람과 1대1로 차 안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테니까 말이죠. 만약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사건 뭐건 다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 차츰 바깥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과정 중이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고 배려해주며 제게 짜증 한 번 없이 모든 걸 책임지려는 남편 때문이라도 이 순간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고 이삿짐 차량에 타 신혼집으로 출발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제 상황을 이삿짐 센터 분들에게 설명했는지 신혼집으로 가는 내내 제게 다른 말씀을 걸진 않으셨고요. 덕분에 바깥 풍경을 보며 불안하고 어색한 기분을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운전석을 잡고 있던 이삿짐 아저씨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제게 말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한데 그 대화 내용은 정말 제 심장을 터질 것처럼 만들었어요.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네. 네? 왜 그러세요? 내가 확인해야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좀 물어볼게요. 방금 집에 온 남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가씨 남자친구예요? 남매라고 하기엔 너무 안 닮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같이 살 것처럼 말하던데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요?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희가요 무슨 관계냐면 뭐라고 물어보셨죠? 같이 사냐고 물어보셨죠? 네,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게 남매나 혈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방금 그 사람이랑 오래 사귀었어요? 그 사람 사정도 다 아는 거 맞아요? 알고 만나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대인 기피증이 심하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맞다, 그랬지. 그럼 아가씨가 그놈이 그런 놈인 걸 알면서 만나는 것 같진 않은데. 아유, 아가씨. 내가 봤을 때 아가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방금 왔던 그놈과 얼마나 만났는지 또 어느 정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저놈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설령 아가씨가 다 안다고 해도 그런 만남은 결국의 끝이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만둬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에 불안한 감정이 싹 사라지며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을 언제 봤다고, 얼마나 봤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열이 받더라고요. 만약 저보다 제가 이상하다고 어디 문제 있냐고 묻는다면 찍소리 못하고 불안해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을 가지고 말하니 저도 모르게 소리가 질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조심하세요. 그놈이라뇨? 끝이 좋지 않다뇨? 아저씨께서 저희 남편을 언제 봤다고 뭘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아니 잠깐만. 지금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했다는 말이네. 그럼 지금 이사가는 곳이 신혼집이라는 말이죠? 신혼집이라면 결혼을 최근 했다는 소리고. 아이 거참. 저기 아가씨,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내가 이사 일하면서 별별 일 다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진짜 보통 일 아니라고요. 내가 아가씨 보고 그놈과 살지 말라고 한 건 그놈이 이미 살림 차리고 사는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가씨가 그놈이 유부남인 걸 모르거나 알면서 만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했던 거고. 근데 아가씨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 같네. 그놈 결혼했어요. 애도 여럿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저씨가 제 남편을 언제 봤다고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겠죠. 아이 착각할 정도면 내가 말을 꺼내지도 않죠. 고객 되는 분께 말 꺼내다 무슨 일 겪을 줄 알고 말해요. 나도 확실하니까 말하지. 그 남편이라는 사람 이름 박상현 맞죠? 자 여기 봐요. 여기 내 계좌로 박상현 입금된 거 있죠? 내가 바로 2달 전에 이 사람 집을 이사했어요. 계약서는 사무실 가면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 글씨체 알아볼 수 있으면 내가 보여줄게요. 그놈 집을 내가 직접 이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놈 결혼했어요. 애가 셋이나 있다고요. 그만 말씀하시고 목적지로 가주세요.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가씨, 놀란 건 알겠는데 이건 내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딸같이 나빠라서 그래요. 거기다 아가씨가 대인기피증?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이고. 저놈이 아가씨 상황 알고 접근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있을 때 확인할 거 합시다. 결혼까지 한 걸 보면 저놈이 허술하게 속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없으면 이 사실 밝힐 수나 있겠어요? 있어도 아가씨가 무슨 일 당하고 나서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때 이사한 집 주소 확인해 볼 테니까 그 집까지만 가봐요. 가서 내 말이 거짓인지 그놈이 속인 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을 향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도 남편 입에서도 남편 이름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저씨께서 남편의 이름을 당연한 듯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건네준 휴대폰엔 2달 전 남편의 이름으로 입금이 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남편 얼굴을 착각해서 제게 이상한 말을 할 순 있겠지만 착각한 사람의 이름이 제 남편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거래된 거래 내역이 있는 우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말한 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장 사실 확인과 상관없이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사실이라면 제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올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게 간절한 표정으로 확인해보자는 아저씨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또 만약 아저씨께 들었던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영영 후회할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겁내고 두려워 용기 내지 못한 평생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혼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용기 내지 않으면 평생 용기 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을 거란 생각에서 용기를 냈어요. 저는 아저씨께 남편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이후 아저씨는 급히 사무실에 전화해 제 남편이 이사했다는 주소지를 받고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빌라였고요. 그런데 그 빌라라는 곳이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살 만한 집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부유한 편이라고 생각되는 남편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엔 허름한 빌라였거든요. 남편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모습에 의심이 들었지만 거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가 볼 수도 없었죠. 저는 아저씨가 알려준 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렸고 그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저는 경악할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사했다는 집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제 시선이 거실로 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 시선이 닿은 거실에는 결혼사진과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있었고 여러 명의 아이와 함께 아내로 보이는 여자도 같이 있었죠. 남편은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유부남이었고 아이도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속은 게 맞았던 거죠. 그 집을 찾아가는 내내 이러한 상황을 상상했지만 현실에서 제 눈으로 보게 되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 얼어붙어 있을 때 거실 안쪽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으로 나왔죠. 남편의 현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친구인 보영이었어요. 제게 유일한 친구이자 남편을 소개해줬던 보영이가 제 남편의 아내였던 거였죠. 주호야, 누군데 그래? 모르는 사람이니? 누구? 다니야, 네가 여길 어떻게... 뭐야? 왜 네가 여기서 나와? 왜 네가 저 사진에 있어? 다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네가 여기 있냐고? 야! 아! 다니야, 잠깐만, 이거 놓고 얘기해. 다니야! 제 입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긴 했지만 그건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남편과 보영이가 찍힌 결혼사진과 가족사진을 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다 알았으니까요.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보영이 입에서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보영이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곤 머리카락이 아닌 머리통을 뜯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좌우 상하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보영이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닥을 뒹굴었고 입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잘못했다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다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 다니야, 나 이러다 죽겠어. 아니, 난 죽이더라도 애들 앞에선 제발 그만해. 애들이 보고 있잖아.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게. 이게 무슨 일인지 전부 다 말할 테니까 제발 그만. 제게 머리채를 잡혀 대걸레처럼 바닥을 쓸던 보영이는 제가 추궁할 필요도 없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지금 제게 일어난 일이 두 사람이 한 짓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왜, 또 무엇을 위해 언제부터 이런 짓을 벌인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영이 얼굴 앞에 휴대폰을 가져다 댄 채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했죠. 나 지금부터 녹음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도 마. 만약 지금 한 말과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다르다? 그럼 나 절대 너 가만 안 둬. 자, 이제부터 말해봐.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네가 본 거 그대로야. 내가 소개해준 상현씨, 그 사람이 내 남편 맞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자면 나 취업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말이야. 그때 그 일을 만났고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어. 뭐? 그럼 박상현이 네 남편 된 게 7년 전이라고? 저기 애들 전부 너랑 박상현 그 사람 사이의 아이들이고? 그런데 왜 나한테 접근했어? 박상현 그 인간 소개해준 게 너잖아. 네 남편을, 너랑 둘 사이에 애도 있는 네 남편을 왜 나한테 소개한 건데? 그것도 시치미일 때면서까지? 돈 때문이었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생각난 게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접근했던 거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애가 생기는 바람에 우선 결혼을 서둘러야 했어. 나야 당연히 취업을 포기해야 했고 남편도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라
제대로 살림을 차리지도 못하고 결혼해야 했지. 거기다 너 우리 집 형편 알지? 나 대학도 겨우 다닐 정도로 어려웠던 거. 시댁 형편도 비슷한 형편이라 뭘 갖추고 말고 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내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너랑도 연락을 끊었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애 하나가 있으니까 드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도 첫째 하나까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만했는데 둘째 셋째가 생기니 안 되더라고. 남들은 일부러 계획까지 세워서 만든다는 애가 우리 부부한텐 막 생기니까 말이지. 그때부터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 그렇다고 어린이 셋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정말 우연히 내가 애들 데리고 병원을 가다 사고가 났었어. 사고 낸 사람이 신고하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일이 커지겠다 싶었는지 보험사랑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 둘이 합의하자며 합의금을 먼저 제시했고 그때 받은 돈이 좀 돼서 그 다음 달까지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 나랑 내 남편은 그거다 싶었고. 그거라니? 그리고 그게 나한테 접근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 너한테 접근한 이야기하려면 꼭 해야 하는 이야기라서 그래. 그리고 그거라는 건 그렇게 돈 버는 법이야. 합의금이나 보험금 말이지. 사람들이 애 데리고 사고 난 척하면 좀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 안 했고 애들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 그걸 이용해서 나랑 그 사람이 돈을 좀 벌었어. 그러니까 자해공갈처럼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탔냈다고.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엔 문제가 돼서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됐어. 다행히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그때부터 돈줄이 끊기니까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다른 수입이 없어지고 애들은 크고 나가는 돈만 더 커지니까. 그래서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너였어. 그땐 네가 웹툰 작가로 제법 잘 나가는 걸 알았던 건 아니고 원래 너희 집이 좀 사니까 도움이나 받으려고 연락했는데 네가 잘 살더라고. 그런 잘 사는 네 모습 보니까 감정이 묘하기도 하고 또 원래 잘 살던 애가 웹툰 작가로 더 잘 된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 너 학창시절 사건들 때문에 밖에도 거의 안 돌아다니잖아. 그럼 정말 돈이 쌓이기만 할 뿐 나가지 않는 거니까 내가 그 돈을 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처음 생각과 다르게 내 남편을 이용하기로 한 거야. 우리 그이 상현 씨를. 그러니까 나 같은 년이 집에 박혀서 돈만 벌고 쓰지 않으니까 네가 내 돈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것도 네 남편을 이용해서? 네 남편은 그 정신 나간 네 제안을 수락한 거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 우리 부부는 정말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어. 그거 애들 안고 위태롭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내 남편도 그 정신 나간 내 제안을 수락했던 거야. 내가 너랑 정말 친한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네 마음 빼앗을 수 있고 돈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욱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영이 한 명뿐이라 설마 보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모두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저를 멀리하려고 할 때 제게 비처럼 다가와준 고마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 이용하다니. 그것도 자기 남편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자기가 알고 있는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자기 남편을 제 맞춤형 남자로 만들어 내세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영이와 박상현 그 인간이 저를 속였다는 것보다 더 저를 화나게 했던 건 보영이의 태도였어요. 제게 정신 나간 짓을 해놓고 사기를 쳐놓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듯 변명하고 계속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며 연민을 느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 세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 뭘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돈 받아간 거구나? 그렇지? 그 돈으로 너희 식구가 먹고 살았던 거지?
나한테 매달려서 기생충처럼, 사람 피를 빠는 모기처럼. 그래, 우리가 기생충처럼 너한테 빌붙고 있었어. 근데 다냐, 우리도 끝까지 너한테 빌붙고 널 속일 생각은 없었어. 애들 어느 정도 잘하고 나도 일자리 잡고 남편도 그 사이 벌이가 나은 직업 구하면 그이가 너랑 자연스럽게 이혼하려고 했어. 물론 너한테 도움받은 돈은 바로 못 갚겠지만 내가 네 곁에 평생 친구로 있어주면서 그 돈 마음으로 대신 갚으려고 했어. 거기다 우리가 너한테 받은 돈으로 엄청 대단하게 산 것도 아니야. 지가 우리 집 봐도 알잖아. 네가 준 돈 중에 일부는 네 환심 사려고 빌린 아파트 월세랑 차 빌린 비용으로도 나갔고, 또 이번에 네 신혼집 구한다고 쓴 돈도. 뭐? 잠깐만, 그럼 그 아파트도 차도 다 빌린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남편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아파트 차도 내 돈으로 빌린 거네? 그렇긴 한데 처음에 든 비용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네가 피해라도 봤다는 그 말이야? 야 김보영, 너 정말 미쳤지? 너 내가 대인기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에 장애까지 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보이지?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으로 보이지? 아니야 다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너 속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엄청 대단한 이득을 본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날 속이려고 한 너희 노력이지. 날 위한 노력이야? 그게 결국 내게 돈 뜯어내려고 한 짓이지 다른 거냐고. 너 정말 반성이 요만큼도 없구나. 애초에 날 친구로 생각하긴 한 거니? 대학생 때부터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접근한 거 아니야? 난 널 진짜 내 친구라고, 비록 얼굴 못 보는 시간은 있어도 유일한 내 평생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못 둬. 다니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나도 그이 때문에 애만 이렇게 줄줄 안 나왔어도. 잠깐만 다니야, 애들이 보잖아. 다니야. 솔직하게 털어놓고 비려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는 보영이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유일한 친구와 마음을 줬던 남자에게 받은 배신감에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보영이는 미쳐 날뛰는 제게 손 한 번 못 써보고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무서워 떨던 보영이네 애들이 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죠. 그 전화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제 남편, 아니 보영이 남편이자 아이들 아빠인 박상현 그 인간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서는 자기 집 거실에 있는 절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공격을 당하다니. 그게... 여보, 당신이 어떻게... 마침 네 공범도 왔네. 그런데 여보? 당신이라니? 누굴 보고 말하는 거야? 날 부르는 거야? 아니면 진짜 당신 아닌 보영이를 부르는 거야? 그럼 이미 다... 여보, 아니 다니씨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동체네. 상황 파악이 빨라서 내가 화내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이게 빈다고 용서될 일이야? 당신들이 지금 나를 두고 무슨 짓을 한지 몰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보영이를 흠씬 두들겨 팬 모습을 보고 상황 파악을 한 박상현은 제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게 빈다고 용서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영이를 손에서 놓고 박상현 그 인간을 때리기 시작했죠. 깨물고 밟고 두들겨 패며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때렸습니다. 박상현은 보영이와 달리 맞아가면서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만 했고요. 나중엔 제 힘이 다해 두 사람을 더 이상 때릴 수도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엄청난 배신감에 자리에 앉아 축 늘어져 있었죠. 그러자 보영이와 박상현 그 인간이 제 앞에 자세를 고쳐잡고 무릎을 꿇어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며 돈은 자기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할 테니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면서 말이죠. 다니야, 우리가 진짜 미친 짓 했다. 정말 잘못했어.
당장 다음 달이 걱정돼서 돈만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네가 이 사람에게 건넨 돈 그거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할게. 그리고 네가 빌라고 하는 대로 빌게. 제발 우릴 용서해줘. 네, 다니씨.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두 사람 이번에 또 문제 생기면 그땐 지난번 형까지 포함해서 실형을 살아야 해요. 저희야 잘못한 일에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살겠는데 보시다시피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발 어린 애들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세요. 진짜 웃긴 부부구나. 그럼 두 사람은 내 생각 조금이라도 했어? 부모 없이 그 잠깐 지낼 애들은 불쌍하면서 평생 친구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지낸 사람은 잘도 이용해?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 깨지든 말든 상관없어 하면서? 나 두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두 사람 상황, 두 사람 아이들 상황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벌 받아야지. 그리고 내 돈 갚아야지. 나한테 한 짓 처벌 받아야지. 너희 내 고소장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네 새끼들 걱정하면서 법원에 출석할 걱정하며 벌벌 떨고 있으라고. 두 사람 사정이 어떻든 애들은 죄가 있든 없든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두 사람을 봐주기에는 두 사람이 한 짓이 너무 괘씸했고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했고 증거를 모아 고소를 했죠. 하지만 두 사람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고자 저와 합의하기 위해 제게 사기친 금액을 빚까지 져가며 갚으려 했어요. 다니야, 너 속여서 받은 돈 다 준비했어. 10원도 빠지지 않고 준비했으니까 당장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우리 이 돈 빚져서 만든 돈이야. 내가 우리 집 사정 말했잖아. 어디 빚져가면 돈 만들 상황 아닌데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나한테 빌어서 해결할 시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어.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네 남편에게 좋은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지금 비는 건 판사님 앞에서나 해. 난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제가 보영이와 박상현 그 인간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던 순간부터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은 0.1%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지난번 집행유예권 처벌까지 포함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실형을 산다고 하나 제가 바라는 것처럼 100년, 200년 이렇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에 비하면 속 시원한 복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억울한 것 같아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말이죠.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마냥 손해보고 잃은 것만은 아니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들 덕분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걸 위안 삼으려고 했고 저 자신에게 더욱더 그럴듯한 변명과 명분이 되려 더 열심히 용기 내 세상과 어울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예전의 불안과 트라우마를 떨쳐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잘 어울려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제 휴대폰에도 다른 사람들의 번호가 가득하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SNS, 전화,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기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행인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 없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남들과는 다른 10대, 20대 시절을 지내와서 그때 세상을 살며 또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해 모자란 게 많아요. 그리고 직접 또래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 아직도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모르고요. 그런 것들 이곳에서 듣는 사연으로 많이 배우고 있으니 제 사연보다 더 재밌는 사연 기다리며 시청하며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연들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제 제 사연을 여기서 끝내고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시고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